역시 갤럭시가 최고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들 21, 21 플러스 그리고 21 울트라는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빼기는 했는데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제가 리뷰를 상세히 길게 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21 울트라만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인데, 일단 이 G문식 센서가 신형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 둘러보기 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써보니까 훨씬 빠르고 정확해졌어요. 삼성이 드디어 G문식 센서가 멀쩡해져서 만족스럽고요. 전면은 사실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특이할 만한 건 없는데, 뒷면 요 마감 있죠. 특히 요 팬텀 블랙 이라고 부른 게 삼성이 전용 영상을 만들어서 제조 과정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 정도인데 실제로도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카메라,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죠. 6G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카메라 고지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 곧과 연결되어 있는 이 까만 부분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 뭐라고 할까, 약간 못돼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특히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전에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 모서리도 좀 둥글둥글하고 맹하게 생긴 데다가 이 뒤에 이 100배 줌이라는 건 카메라 선부터 색깔까지 정말 별로였기 때문에 이번 게 더더욱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방수방지는 여전히 IP68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227g이에요. 저는 쓰면서 불편할 정도, 특히 이제 케이스까지 씌우고 쓰면은 자면서 볼 때, 떨어뜨릴 때 아주 아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게 같은 경우에도 저만 징징거리고 대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쓰면서 불편했어요. 자, 다른 것보다 울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뒤쪽의 카메라인데, 말씀드린 대로 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 그리고 초광각 조합이에요. 요 카메라 구성이 꽤 괜찮은 게, 기존에 그냥 줌이 확 들어가는 거 하나만 있을 때는 그 밑에가 하이브리드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품질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를 메꿔주는 3배짜리, 10배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희생이 훨씬 덜해진 거죠. 거기다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도 새 거고, 레이저 오토포커스까지 있고, 초광각에는 AF가 들어가서 접사 렌즈로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광각과 망원 2개 모두 다 OI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종들과 같이 인터페이스는 별로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이쪽 보면 4:3 혹은 4:3 108메가픽셀로 전환을 할 수 있죠. 거기다 여기서 줌 할 수 있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은 미세 조절할 수 있고, 0.6배부터 100배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환하는 게 여전히 썩 부드럽지는 않아요.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아이폰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런 거보다 사진 결과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진 디테일 좋고요. 질감 표현도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사진인데, 야간 모드가 광각, 초광각 할 것 없이 적용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밝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야간 모드는 죽어있는 디테일들을 살리고, 죽어있는 너무 안부의 디테일들을 살리고, 조금 더 밝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뽑아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갤럭시 야간 모드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너무 밝게 만들어요. 하지만 요 망원 렌즈 2개 한 거 제가 이미 여러 번 칭찬했지만 매우 마음에 들고요. 요 잔망경식이 f4.9예요.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손떨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말씀드린 대로 OIS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 안 됐고, 요 3배 망원이 일상에서 쓰기에는 딱 좋은 범위여가지고 요걸 즐겨 썼습니다. 물론 여전히 100배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기믹에 가깝기는 한데, 대신에 이렇게 줌 들어갔을 때 손이 무지하게 떨리는 거를 요 새로 생긴 줌 락 기능으로 꽤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피사체에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사실 10배 망원 자체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100배가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달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달을 찍었을 때 AI가 지나치게 다시 그려주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자체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의 일환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 옵션이 있죠. 꺼짐이 있을 때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화각 중에서 초광각이 여전히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센서 자체가 꽤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야간에 보면은 티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요즘 나오는 것들 초광각 센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 상대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도 하나 있는데 이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거리를 감지해서 보이죠? 초점 향상을 위해 근접 초점 기능을 켰어요. 이거는 사실 초광각 카메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초광각 카메라랑 접사 렌즈랑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AF를 달아가지고 초광각을 접사 렌즈로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접사 렌즈 뭐 당장 A 시리즈에도 있는데 대부분 덤 정도로 뭐 2메가픽셀, 5메가픽셀 이런 애들 달려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품질 좋은 접사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근데 레이저 AF가 들어가면서 3D TOF는 빠졌죠. 사실 삼성이 기존에도 3D TOF를 잘 쓰고 있진 않았는데 인물 사진이 여전히 별로예요. 뭐 요거는 단순히 3D TOF 탓을 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발표회에서 막 동물 얘기까지 하면서 인물 사진 자랑을 엄청 했기 때문에 요건 기대를 했는데 꽤 실망입니다. 그래도 이 전면 카메라 원하면 40메가픽셀로도 설정할 수 있는 이 전면 카메라는 AF 달려 있어서 화질 괜찮고 야간 품질도 좋아서 만족스럽고요. 프로 동영상에서 부가 기능들 요 마이크 방향을 고른다든지 블루투스나 USB 마이크를 따로 또는 함께 쓸 수 있다든지 그 외에 세팅 다양하고 오디오 바까지 있죠. 아쉬운 점은 8K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8K는 24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도 갤러리에서 실험실 들어가면 있는 이 물체 지우기, AI 지우기의 기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간단하게 지워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라는 거지 뭐 이걸로 인화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내장되어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자, 나머지 기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렸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 일단 디스플레이인데 이것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HDR10 플러스 적용되고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로 보호되는 건 똑같지만 1300니트가 아니라 최대 1500니트까지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40에서 120Hz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얘는 10Hz까지 내려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 소자 LTPO 화면 들어갔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거기까지 제어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얘는 QHD 플러스에서도 120Hz가 지원됩니다. 20 울트라까지는 풀 HD 플러스까지만 지원했죠. 근데 그거보다 제일 큰 차이점은 얘가 엣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긴 점은 얘가 S펜이 지원이 돼요. 플랫 화면들이 S펜 쓰기에 편한데 이쪽으로 안 미끄러지니까 걔는 S펜 지원이 안 되고 얘는 S펜 지원이 되는데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S펜이 들어가 있는데 수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매 액세서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은품으로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요게 S펜 실리콘 케이스고 요거 말고 플립 커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이뻐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또 기능이 더 좋은 S펜 프로까지 나올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돈 주고 사긴 좀 애매해. 이건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 상관없지만 어쨌든 요걸 끼워가지고 안 끼워도 S펜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냥도 적용은 돼요. 여기 보면은 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새 노트 작성, 모노 노트 보기, 스마트 셀렉터 어쩌고저쩌고 다 돼요. 그래서 요건 그냥 쓰시면 되는데 들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케이스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 비대칭이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부피도 너무 커지는 데다가 이 케이스 자체가 너무 못생겼어. 나 최근에 본 케이스 중에 특히 정품 케이스 중에 이렇게 못생기고 흉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언제나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원이 추가로 되는 거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에요. 굉장히 못생긴 반가움이네요. 농담이에요. 요거 말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링케 케이스를 비롯해서 충전기도 저희 언더케이지 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밑에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성능은 스냅드래곤 888이나 엑시노스 2100, 우리나라에는 엑시노스 2100이 들어가 있죠. 스로틀링 때문에 문제가 많죠. 사실 45도까지 가가지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성능이 제한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전세대보다 성능이 결코 좋지도 않은데 온도는 더 높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물에 넣고 쓰면 되는데 뭐 농담이에요. 여하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실험 결과는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또 없어요. 게임하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게임을 해야 되는 플래그십이라는 거 정도지만 여하튼 일상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고 UFS 3.1이 들어가서 스토리지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단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어요. 구매할 때 256이나 512 결정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최신 칩셋이니까 당연히 블루투스 5.2나 와이파이 6E, 6GHz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6E까지 지원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eSIM이 빠졌다. 국내와 북미 빼고는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이 국내에 eSIM 지원되는 상태로 출시된 거에 비하면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리인데 3.1 이어폰 잭 당연히 없죠. 대신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은품으로 줬으니까 어쨌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 품질은 전작보다는 훨씬 나아요. 다만 톤 밸런스 자체가 고음적으로 좀 쏠려 있고 저음이 부족하다는 점. 솔직히 아이폰 프로 맥스 쪽의 소리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비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돌비 애트모스,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 커스텀 가능한 이퀄라이저, UHQ 업스케일러, 음질 최적화까지 옵션 다양하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꽤 큰 5000mAh 셀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번 제품에서 뭐 3개 시리즈 모두에서 제일 만족한 게 이 부분인데 화면 켜짐 시간이 8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10부터 128Hz까지 적응형으로 조절되는 적응형 LTPO 패널이어서인지 5나노 공정 덕분인지 5G 칩셋이 원칩으로 통합되어 있어서인지 혹은 셋 다인지 잘 모르겠지만 5G를 끄든 68G를 고정을 해놓든 뭐 HD로 해상도를 낮추든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뭐 30분, 1시간 그 정도 차이여가지고 타협할 필요 없이 옵션 다 켜놓고 제품 용량 다 뽑아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제 기준으로 하루 종일 쓰고 반나절 남을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배터리인데 충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충전기를 안 주거든. 놀리는 거 듣기 싫으면은 충전기를 다시 넣던가 환경이 그렇게 소중하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만원 쿠폰 말고 구형 충전기를 가져오면 바꿔주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텐데 참 돈 많이 남기기 힘들다. 그죠? 여하튼 충전기를 썼을 때 전작은 45W가 들어갔는데 얘는 최대 25W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얘가 더 빨라요. 30분에 62%, 1시간에 96%, 1시간 5분 만에 100%가 찹니다. 더 끝까지 25W를 길게 가져가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15W 고속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 30분에 28%, 1시간에 54%, 1시간 반에 80%, 2시간에 99%, 2시간 5분에 100%입니다. 요거는 좀 더 빨라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45W 유선도 줬다가 뺏는 와중에 발열이 더 많이 나는 무선을 당분간 올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갤럭시에서 제가 좋아하는 4.5W의 무선 배터리 공유 이렇게 호환 기계를 올려놓으면은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갤럭시 버즈나 워치 혹은 아이폰 같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빨리 했죠?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갤럭시 S21이죠. 헷갈려.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해졌죠. 256기가가 159만 5천 원에서 145만 2천 원으로 9% 정도 저렴해졌고 512기가는 차이가 더 나요. 179만 3천 원에서 159만 9,400원으로 11%가량 저렴해졌습니다. 사실 전작이 좀 미친 듯이 비싼 거긴 했고 저는 여전히 가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이 제품 모두 가격이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크기, 특히 227g, 230g에 달하는 이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21로 갈 거예요. 굳이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21 플러스로 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 과해가지고 제 손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건 제 취향일 뿐이고요. 댓글을 읽어보면은 이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을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S21 울트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후회할 일 없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 사실 게임 하니까 플래그십 사는 건데 굉장히 웃긴 얘기긴 한데 게임 성능 더 좋아질 거 기대하고 구매하시는 분은 말씀드린 대로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성능 제한 때문에 그 성능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다 뽑을 수 없어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21이랑 21 플러스는 제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너프된 게 너무 많아요. 전작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못생겼어. 인간적으로 진짜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노트20 울트라 인터뷰 때였나요? 카메라 툭 튀어나온 거 얘기 나오니까 당당하게 드러냈다라는 멘트가 있었죠. 사실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 정도 자존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1이나 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이나 20 플러스가 저렴하다면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요거는 울트라 필요하시면은 그냥 새 거 구매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였고요. 뭐 기대한 거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안드로이드 최강을 원하면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21과 21 플러스 리뷰 쪽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 그쪽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